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결합되어 어떻게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냈는지 알아보았죠. 오늘은 생명을 이해하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생명의 화학, 신진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무생물인 화학 물질들이 결합하여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생명론의 종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생명체에만 존재하는 신비한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생명론이라고 하며 그 기원은 고전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렌, 그리고 아마도 그보다 더 먼 곳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대부분 측면은 물리학과 화학의 관점에서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도로 질서 있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어떤 무생물 과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함을 지닌 특별한 형태의 화학이긴 하지만요. 라부아지에와 반려의 비밀. 반려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18세기 프랑스 귀족이자 과학자인 앙투안 라부아지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현대화학의 창시자 중 한 명입니다. 불행히도 그에게, 그리고 과학 전체에 불행하기도, 그는 세금징수원이라는 시간제 직업을 하다가 1794년 5월 프랑스 혁명 당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형을 선고한 캥거루 정치재판소의 판사는 공화국에는 학자나 화학자가 필요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저자 폴너스는 경고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정치인들을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정치인들, 특히 포퓰리즘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은 전문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그 전문 지식이 자신의 근거 없는 의견과 상충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라부아지에는 단두대를 만나기 전 반려의 과정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반려는 포도즙의 당분이 완성된 와인의 에탄올로 전환되는 화학 반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파스테르의 통찰. 루이 파스테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화학 반응이 단순히 세포 생명의 흥미로운 특징이 아니라 한때 생명을 규정하는 특징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스테르는 화학 반응은 세포 생명의 표현이다 라고 말하며 이를 훌륭하게 요약했습니다. 신진대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모든 생명의 세포 내에서 수백, 심지어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세포의 구성 요소와 구조를 형성하는 생명 분자를 형성합니다. 또한 분자를 분해하여 세포 구성 요소를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생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을 통틀어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신진대사는 생명이 하는 모든 일, 즉 유지, 성장, 조직화, 생식의 기초이며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신진대사는 생명의 화학작용입니다. 효소의 발견. 인버터 아제는 효소입니다. 효소는 촉매입니다. 즉, 화학 반응을 촉진하고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종종 극적으로 촉진합니다. 효소의 발견은 오늘날 모든 생물학자들이 공유하는 대부분의 생명 현상은 효소에 의해 촉매되는 화학 반응의 관점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합의된 견해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생명의 구성 요소.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며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폴리머라고 불리는 길고 사슬 차인 문자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인버티아제는 512개의 아미노산을 특정이고 규칙적인 순서로 연결하여 만들어진 단백질 문자입니다. 생명체는 20가지 다른 아미노산을 사용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각각 주 폴리머 사슬에서 갈라져 나온 곁분자를 가지고 있어 독특한 화학적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는 서로 다른 곁분자를 가진 아미노산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매우 다양한 단백질 폴리머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형 단백질 중합체 사슬들이 조립되면 이들은 접히고 꼬이고 서로 결합하여 복잡한 3차원 구조를 형성합니다. 1차원에서 3차원으로의 이러한 도약은 각 단백질이 고유한 물리적 형태와 고유한 화학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효소의 다양한 역할. 효소는 세포대사의 기초를 형성하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을 실행합니다. 효소는 품질 조절자 역할을 하고 세포의 여러 영역 간에 구성 요소와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른 분자들을 세포 안팎으로 운반합니다. 다른 효소들은 여전히 침입자를 감시하며 세포와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분자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눈으로 살아있는 세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감각은 끓어오르는 화학 활동의 격동에 시달릴 것입니다. 구획화의 중요성. 세포 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은 혼돈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질서정연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각각의 반응에 고유한 화학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반응은 더 강한 산성 또는 알칼리성 환경을 필요로 하고 어떤 반응은 칼슘, 마그네슘, 철, 칼륨과 같은 특정 화학 이온을 필요로 하며 어떤 반응은 물이 필요하거나 물의 존재로 인해 촉도가 느려집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구획화입니다. 구획화는 모든 종류의 복잡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도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시는 특정 기능을 가진 여러 구획으로 조직될 때만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역, 학교, 병원, 공장, 경찰서, 발전소, 하수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는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연결된 일련의 화학적 미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체는 매우 큰 규모부터 매우 작은 규모로 존재하는 상호작용하는 구획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달성합니다. 이러한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는 아마도 가장 익숙할 것입니다. 식물과 동물과 같은 다세포 생물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입니다. 실제로 세포는 생명의 구획화에 대한 근본적인 예입니다. 세포 자체는 연속적인 구획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획 중 가장 큰 것은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입니다. 세포 내의 가장 작은 화학 구획은 효소 분자 자체의 표면입니다. 수많은 세포에 걸쳐 매우 많은 수로 작용하는 개별 단백질의 작은 효과를 결합하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실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에너지의 흐름. 오늘날 우리 주변의 대다수의 생명체는 궁극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록체가 하는 일입니다. 염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광합성은 햇빛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당과 산소로 전환하는 일련의 화학 반응입니다. 염록수는 풀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염록수는 빛 스펙트럼의 파란색과 빨간색 부분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합성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결과적으로 녹색 파장을 반사합니다. 산소 대객상. 생명체는 약 35억 년 전에 처음 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 화석들은 단세포 미생물이었으며 아마도 지열에서 에너지를 얻었을 것입니다. 생명체의 초기 시기에는 광합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요 산소 공급원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산소를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물질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산소는 DNA와 같은 생명의 필수적인 중합체를 포함한 다른 화학 물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매우 높은 화학적 반응성을 가진 기체입니다. 미생물이 광합성 능력을 발달시킨 후에 수천 년에 걸쳐 대기 중 산소량이 급증할 정도로 증식했습니다. 그 후 20억에서 24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산소 대객상이라고 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모든 유기체는 박테리아든 아키아든 미생물이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산소의 대량 발생으로 대부분이 멸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체가 생명체 전체를 거의 멸종시킬 뻔한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생명체는 산소에 덜 노출된 곳으로 후퇴했거나 산소가 풍부한 세상에서 번성하기 위한 새로운 화학물질에 적응하고 진화했어야 할 것입니다. 세포호흡. 그 결과가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역할은 세포가 생명의 화학 반응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포 호흡은 광합성의 기본 반응을 역전합니다. 당과 산소가 서로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 에너지는 나중에 사용할 위해 수도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 다단계 화학 반응이 고도로 통제되고 질서정연하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과도한 에너지 손실이나 활성산소와 전자의 유출 없이 세포의 나머지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세포 내에서 화학 반응이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세포는 ATP의 고에너지 결합을 깨어 ATP를 ADP로 전환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모두 같은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바로 양성자가 세포막막 장벽을 통과해 ATP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력의 불꽃과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세포막을 통과하는 이 미세한 전하의 흐름일 것입니다. 생명은 화학이다. 오늘날의 강력한 현미경이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정교한 사진들을 볼 때 우리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화된 상호 연결된 화학적 미세 환경의 네트워크를 보고 있습니다. 각 세포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고도로 정교한 생명체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세포와 다세포체의 가장 복잡한 행동조차도 화학과 물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DC2 단백질은 단백질 키나이스라는 효소로 밝혀졌습니다. 이 효소는 인산화라는 반응을 촉매하는데 이는 다른 단백질에 강한 음전하를 띠는 작은 인산물질을 추가합니다. 결국 생명은 비교적 단순하고 잘 알려진 화학적 인력과 반발, 그리고 분자 결합의 형성과 파괴의 규칙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과정들이 미세한 분자 규모에서 대량으로 작동하면서 결합되어 헤엄칠 수 있는 박테리아, 바위에서 자라는 모스, 정원에서 가꾸는 꽃, 날아다니는 나비, 그리고 이 페이지를 쓰고 읽을 수 있는 당신과 나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노벨상 수상자 시드니 브레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휩싸이면서도 지식에 목마르다.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화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진대사가 무엇인지, 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포가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하는지 배웠습니다. 생명은 더 이상 신비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은 정교하게 오직된 화학 반응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화학 반응의 나열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정보로서의 삶, 전체로서 작동한다는 주제로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다룰 것입니다. 세포는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까요? 어떻게 목적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까요? 나비는 어떻게 꽃을 찾아갈까요? 우리 몸은 항상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폴 너스의 답을 들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 정말 기대되시죠? 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편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